시에 몰입하자 그랬어요. 시에 몰입을 해야 돼요. 몰입. 우리가 시를 잘 읽거나 잘 쓰기 위해서는 하여튼 시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에 몰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시를 반드시 내가 잘 쓰고 싶다. 시를 내가 반드시 잘 읽고 싶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꼭 이미지로 읽어라. 이미지로 읽지 않으면 시 절대로 잘 쓰거나 잘 읽을 수 없습니다. 시를 잘 쓰려면 어떤 다른 분이 써놓은 시를 이미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를 전제의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제의식이에요. 이 글자상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집이 이제 보이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이거는 거실이고 안방이고 싱크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그러면 그냥 좋은 언어만 나열하고 비교에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읽으라는 거, 또 단어나 이제 그런 어떤 구문, 좋은 것만 붙이고 꼭 읽어보면요, 내가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편의 시를 하루에 5편씩 내가 읽어야 되겠다고 꼭 마음 먹으면요, 1년이면요 1500편 이상이 있잖아요. 하루에 5편만 읽어도. 예, 좀 저는 그보다 좀 더 읽습니다만, 아무튼 많이 읽는 사람이 많이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구문도, 그래서 이제 이런 발전적 시익기, 저는 발전적 시익기라고 하거든요. 발전적 시익기. 또 시쓰기를 발전적으로 기대한다면 이미지로 읽고 몰입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라 그랬어요.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시를 읽더라도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정을 품고 연습해라. 열정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패션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열정이 사람의 나이를, 실체의 나이는 중요치 않아요. 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은 70, 80이 돼도 바로 일어나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 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머릿속으로 생각 딱 해가지고 옳다 하면 바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싱크대 위에다가 사과를 깎아놨어요. 사과는 가면 갈수록 변질돼서 못 먹습니다. 근데 귀찮은 거예요. 아이고 내일 먹지. 아니면 가기가 싫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어떤 것을 생각하면 바로 찾아가는 거. 그래서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열정이 사람 나이를 좌지우지하는 거다. 저는 그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문학게임도 다니고, 또 열정적으로 잘 쓰는 사람한테 코치도 좀 받고, 또 열정적으로 내가 시를 읽어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은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정말 열정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열정은. 네. 그래서 웬만하면 굴뜨지 말고 좀 무슨 일이 딱 있을 때는 바로 행동하는 거. 네.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행동해주는 거. 그게 바로 열정이다 생각하고요. 시를 몰입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에 몰입해서 어떤 시를 한번 몰입을 해볼 텐데요. 내간입니다. 내간을 우리 그 시코피다 윤상선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간 기혁 희어미경으로 본 하늘 끝에는 운동장만한 돼지가 있었다. 귀를 대어보면 바람 소리나 희미한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올 것도 같았다. 피 묻은 몽당 빗자루가 묵어
도깨비가 된다는 속설처럼 누군가를 찌른 바늘도 장롱 밑바닥에 앉아 유물이 된 건 아니지. 비율을 높인 바늘 끝에는 흩어진 일가의 혈흔이 보였고 한 사람의 것으로 짐작되는 콧김과 머리기름 따위가 뭉쳐 있었다. 손을 따는 것은 자신의 재치를 핏줄 속에 흘려 뒤엉킨 매듭을 푸는 일이지만 미처 희석되지 못한 재치는 몸속 어딘가에 박혀 사람의 모습으로 깊어지기도 할 텐데 매일 저녁 바늘기에 눈을 맞추며 살아온 사람과 조금씩 줄어드는 바늘의 면적을 그리워하던 사람에게 한 땀 비례는 무딘 바늘을 주고 받고서야 완성되는 계율일까. 살이 닿기 직전 가장 은밀해지는 연애를 간수하고 나면 열 손가락을 따고서도 내려가지 않던 기별이 젖정으로 남는다. 시원하다.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읽어낸 문장 속에서 아내의 뒷모습이 겹칠 때 나라는 바늘도 짖기를 멈추고 몸을 휜다. 노련한 복화술사의 얼굴을 내밀듯 휘어진 속내를 기운 적이 있다. 아, 네. 우리 그 윤상선 선생님은 행정가입니다. 오랜 공직자 그 이사관으로 마쳤는데 이제 시에 또 열중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요즘 시 굉장히 잘 써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간입니다. 내간. 그러면 내간체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조선시대 그 부녀자들이 주고받는 그 편지를 내간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간체는 그 조선시대 이제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후로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편지가 그랬다고 해요. 그 내간, 이제 그 제목이 내간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바늘이에요. 바늘. 부녀자들이 이제 그 바느질하는 바늘입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바늘 끝에는 운동장만한 돼지가 있었대. 돼지가 있어. 바늘, 근데 이제 다른 걸로도 안 보고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도 눈에다 이렇게 딱 맞추고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어디 그 문학 수업에 가면 가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퀴즈를 해요. 흔히 다 아는 말인데 큰 쿠키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냐고 가끔 제가 어른들 한테 질문을 하면은 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키를 냉장고에 넣으려면요 냉장고 문 열고 쿠키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냉장고가 쿠키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르신들 그 문학 수업에 가서는 제가 가끔 한 번씩 놀려먹으려고 그 퀴즈를 냅니다. 문 열고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이 큰 동그라미를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에다가 어떻게 넣냐고 제가 질문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안 되잖아요. 그냥 눈에다 대고 이렇게 보면 아무리 큰 것도 이 조그마한 그 동그라미를 통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피사체가. 그러니까 이 생각을 너무 현대인이 복잡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막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요즘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연인, 텔레비전 가끔 나오지만 자연인을 많이 보내잖아요. 예, 물론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은 자연이 좋아지고 또 아니면 단순하게 살으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생각하고 사용할 때는 좀 단순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그 시절도 너무 어려워서 단순하게 해가지고 누가 읽냐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바늘 끝에는 운동장만한 돼지가 있다. 바늘 끝으로 구멍, 바늘기로 봤는데 그 속에는 운동장이 있었어요. 예, 운동장만은 돼지가 있었으니까요. 귀를 대어보면 바람 소리나 희미한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올 것도 같았다. 뭐 들려왔는지 안 들린 모르지만 안 들린 거죠. 같았다.
겉도니까요. 피 묻은 몽당 빗자루가 묵어 도깨비가 된다는 속설처럼. 이건 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부엌에서 쓰던 그 몽당 빗자루는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예, 잘 태우거나 그랬습니다.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버리거나 뭐 그랬으면 그 도깨비 나온다고 그래서 그 말입니다. 속설이라는 것은 학문이나 과학이 전혀 없이 그런 그 견해를 밝히는 것. 예, 이거를 속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찌른 바늘로 창문 밑바닥에 앉아 유물이 된 건 아닌지, 빗자루가 몽당 빗자루가 도깨비가 되듯이 이 바늘 손을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채찍 때문에 따기도 하고 바늘질을 하다 찔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다가 또 장롱비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유물이나 된 것은 아닌지 그 말입니다. 배율을 높인 바늘 끝엔 현미경 배율을 이제 더 높이는 거죠. 흩어진 일가의 혈흔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바늘 끝으로 혈흔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흩어졌다는 것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누나인지 아무도 몰라요. 남편인지. 이게 이제 여보를 했다는 것은 바느질한 게 아니고 이 채증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이게 바늘 이게 체하면 따자는 소통을 시키려고요. 거기에 지금 혈흔이 묻어 있는 거예요. 현명히 보니까 한 사람의 겉으로 짐작되는 콧김과 머리기름 따위가 뭉쳐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랬잖아요. 할머니들 이렇게 그 손 딸라면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쿡 하고 또 이렇게 머리기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의 것도 이제 소독하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손을 따는 것은 자신의 채취를 핏줄 속에 흘려 뒤엉킨 매듭을 푸는 일이지만, 혀를 트는 일이죠. 뒤엉킨 매듭이니까 혀를 트는 일이지만 미처 희석되지 못한 채취는 몸속 어딘가에 박혀 사람의 모습으로 깊어지기도 할 텐데. 넘기겠습니다. 매일 저녁 바늘귀에 눈을 맞추며 살아온 사람과, 혼자 부녀자겠죠. 바늘귀에 눈을 맞춰야 하니까 실도 깨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조금씩 줄어드는 바늘의 면적을 그리워하던 사람에게 얼마나 그 바늘의 면적이 이게 줄어졌다는 건 바느질을 많이 해서 이제 줄어드는 게 바늘이 다는 거죠. 한 땀 비련은 슬프게 끝나는 사랑입니다. 비련, 슬프게 끝나는 사랑을 비련이라고 해요. 무딘 바늘을 주고받고서야 완성되는 겨를일까 이랬어요. 좀 여기는 어려워요. 네, 조금 어려운데 이 겨를을 알아야 돼. 겨를.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겨를이라고 해요. 겨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내가 그럴 겨를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숨 돌릴 겨를도 없다. 또 몸 피할 겨를도 없이 소낙비를 맞았다. 이럴 때 겨를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딘 바늘을 주고받는 거예요. 비련은 슬프게 끝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 편지, 내간이라고 했잖아요. 편지를 이제 주고 받으면서 그런 이제 겨를이래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이 닿기 직전 가장 은밀해지는 연애를 간수하고 나면, 살이 닿기 직전, 이건 좀 어떤 내용인지는 뭐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간수한다는 것은 잘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열 손가락을 따고서도 내려가지 않는 기별이 채증으로 남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열 손가락을 다 채증해서 땄는데 당신한테 편지는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시원하다.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읽어낸 문장 속에서 아내의 뒷모습이 겹쳐질 때 나라는 바늘도 직진을 멈추고 몸을 흔들어요. 바늘은 직진이잖아요. 네. 바늘 자체는 빵뜯으니까요.
여기서 어머니의 등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러긴 했어요, 사실은. 노련한 복화술사의 얼굴을 내밀듯 휘어진 속내를 기운 적이 있다. 휘어진 어떤 속내를 직진의 바늘로 기운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화술사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입을 움직이지 않고 그 마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술이에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행이라네요. 인형극 같은 거 할 때 우리 지금은 이제 저도 인형극 딱 한 번 봤습니다. 인사동에서 옛날에. 근데 입을 벌리지 않고 말을 하잖아요. 혼자 다 하잖아요. 이렇게 혼자. 그러면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그걸 보고 저쪽에 그 사람이 직접 진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어떤 남자 배우 한 분이 성우 한 분이서 여자 목소리도 내고 할머니 목소리 내고 이제 그러거든요. 아저씨 목소리도 내고 입을 안 벌리고 말하는 그거를 복화술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좀 언어를 쭉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바늘이 하는 행동이 딱 나와. 우리가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를 시적으로 교묘하게 풀어놨어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그러나 조금 건성으로 이걸 읽잖아요. 백날 건성으로 읽으면요, 시가 안 늘어요. 그래서 이 바늘에서 파생된 일련의 일들이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런 풍경이거든요. 호롱봉 밑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한다든지, 뭐 채증을 딴다든지, 바늘, 뭐 양말을 꼬맨다든지, 헌청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를 내간으로 했어요. 예. 이것도 잘 되시잖아요. 네,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몰입을 해야 된다, 반드시. 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지로 일리한다는 거, 그리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시로 보는 천년 동양입니다. 몽한각인데요.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몽한입니다. 몽한각을 예서를 우리 김혜숙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몽한각에서 조선이 눈물은 들키기 쉬운 비어인가 유예기간도 없이 막무가내로 도달하는 조급한 질문들, 한 무리의 쓸쓸함이 범람하는 강물이 되어 밀려오거나 긴 미로에 갇혀 방황하던 언어처럼 툭 건드리면 불운한 낙서가 쏟아질 것 같다. 사소한 상실감에 빠져 쉽게 복원되지 않는 사념은 오래도록 지어질 줄 모르는 웃음의 찌꺼기 같은 눅눅한 표정 혹은 그 내력인가. 아득하고 먹먹한 슬픔은 우연의 빈 문장에 기생하며 생각의 풋풋한 속살을 파먹는 내 몸의 숙주. 돌아서면 사라지는 형상처럼 주간에 새겨진 또 다른 사실이 이본을 이루고 있다. 네. 시로보는 천년 동양을 김혜숙 선생님께서 만든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몽한각은요, 담양군 대덕면에 있어요. 근데 양녕대군의 그 증손이 있거든요. 양녕대군의 증손이 이석이라는 분입니다. 이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옥사에 연루됐어요. 옥사에 연루돼가지고 여기 그 창평 슬로시티 창평에 이제 유배를 오게 된 거죠. 유배를 오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학대를 유배에 와가지고 놀지 않고요. 후학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동네 사람 애들을 다 모아놓고 후학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배가 풀렸어요. 유배가 이제 풀렸는데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여기 살면서 내가 차라리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그걸 이제 너무 고마워서 그 추모하기 위해서 현재 그 규모로 조성한 것이
몽한각입니다. 근데 역사적 스토리를 알으면 거기 가시면 재밌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누적을 방문한다든지, 예를 들면 소세원을 방문한다든지, 중루곤을 간다든지, 관방제림을 간다든지, 어디를 가든, 프랑스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요. 거기 스토리를 알고 가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스토리를 그냥 스토리는 상관없이 가서 그냥 어디 좋은 풍경만 보고 다니신 분들은 꼭 그래요. 아이, 왜 와보니까 저기 형편없네, 아무것도 아니야, 뭐 밟을 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를 알면요, 소세를 10번 가고 20번 가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크고 화려하고 막 그런 것만 좋은 줄 알아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거기에 스토리가 있으면 굉장히 역사적 사료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방문하시거들랑 한 번쯤 거기에 스토리를 한번 알고 가시면, 섬을 가더라도 가면 상당히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여행의 한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본문 한번 볼게요. 몽한각에서입니다. 눈물은 들키기 쉬운 비의인가? 맞죠? 우리가 뭔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뭐 하면 눈물 흘리죠? 그거 들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뭐 그렇잖아요. 들키는 겁니다. 비의,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뜻을 비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후의 기간도 없이 막무가내로 도달하는 조급한 질문들. 요즘은요, 이후의 기간도 없이요, 그냥 질문이 너무 많아요. 조급해요. 지금 물으면요, 바로 와야 돼요. 왜? 특히나 옛날 같으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뭐 편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좀 시간이 걸려서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즉문즉답을 해야 됩니다. 왜?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다 알아요, 금방. 네. 요즘은 웬만한 정보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이 휴대폰 하나만 들으면 이 손놀림 빠른 사람이 더 빨리 하는 거예요. 이게 즉문즉답. 이걸 조급한 질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유예 기간은 일정한 시간을 미뤄두는 시간이고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막무가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막무가내. 네, 그겁니다. 한물이여 쓸쓸함이 범람하는 강물이 되어 밀려오거나, 막 쓸쓸한 것들이 막 범람, 넘치듯이 막 밀려오거나, 긴 미로에 갇혀 방황하는 언어처럼 툭 건드리면 불운한 낙서가 쏟아질 것 같다. 쏟아지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소한 상실감에 빠져 허탄한 것을 상실이라고 합니다. 쉽게 복원되지 않는 사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사념이라고 합니다.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오래도록 지워질 줄 모르는 웃음무 찌꺼기 같은, 상당히 표현이 좋습니다. 웃음무 찌꺼기예요. 웃음무 찌꺼기가 뭔지는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눅눅한 표정 혹은 그 내력. 그 내력이라는 건 지나온 유래나 그 유전되어 내려오는 특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웃음무 찌꺼기는 뭘로 표현했냐면 눅눅한 표정을 저는 웃음무 찌꺼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른 선생님께서는 다르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아득하고 먹먹한 슬픔은 넘기겠습니다. 우연의 빈 문장에 기생하여 생각의 풋풋한 속살을 파먹는 내 몸의 내 몸의 숙주는 뭐예요? 슬픔입니다. 슬픔. 앞에 문장이 있어요. 아득하고 먹먹한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이 숙주는 예를 들면 기대에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어떤 기생식물을 숙주라고 하잖아요. 예, 숙주. 돌아서면 사라지는 형상처럼
변하시면 사라지면 앞에 형상은 머릿속에만 남고 이제 진짜 형상은 사라지죠. 주간에 새겨진 또 다른 사실이 이분을 이루고 있다. 좀 어렵습니다. 주간. 옛날에 그 종이가 이렇게 그 나오기 전에는 대나무를 이렇게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어떤 사실이 이분이에요. 이분. 어떤 사실, 또 다른 사실은 이분이거든요. 이분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부분적으로 내용이 틀리는 것을 이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글기둥이 상당히 틀린 거예요. 이분을 이룬다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책이라는 것은 같지만 내용을 틀린 거. 그걸 이분. 근본은 같아요. 근본. 그래서 이 이분이라는 말로 가끔 그 시에서 가끔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농안각을 찾아가면 선생님들은 이 정도의 글보다는 훨씬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문학 기행의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머리로 막 인터넷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진정한 글이 되겠습니까? 그게 발끝으로 다가가서 가슴으로 써라. 제가 또 항상 그러잖아요. 발끝으로 다가가서 가슴으로 쓰는 글이야말로 살아있는 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천년, 시로 보는 천년 단양